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검찰개혁 추진과 3대 특검법 수정, 재판 중지법까지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을 소화할 때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여당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이 희석되곤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과 정 대표 간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직 지도부를 향한 특검 수사에 맞서는 강공을 택했습니다. 여론 환경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어떤 전략을 보일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김동원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마무리 개념의 종합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 언급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단체 선서가 아닌 개별 선서를 주장하다가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상임위원은 정인 선수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뭐하러 왔어요 여기? 김용원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국회법 제49조에 의거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언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자, 김용원 의원. 규정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발언을 했던 김 의원은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죠. 조금 전에 이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요? 일단 이 김용원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예. 기존에도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인권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그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란수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네. 그리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란 수계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은 없느냐라는 이제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한 직후에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긴급 구제 안건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각을 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서로 짜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네. 국감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 이제 국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은 이 전체 선서를 할 수 없다. 네네. 이유는 내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지금 국회를 모욕을 하는 거냐 라면서 10여 분 만에 퇴장 조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네. 정말로 떳떳하다면 당연히 단체 선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검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스스로 본인이 뭔가 구린데가 있다라는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서를 하긴 할 건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할 것이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형사소송법의 증인 선서는 집단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규정을 폭넓게 해석을 하면은 다 자기의 어떤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개별 선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평소의 소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것을 올해 처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난해 국감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국감에서는 퇴장 조치를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다뤄지지 않은데 이것을 똑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연속으로 하고 지금 인권이 좀 아까 얘기를 한 그런 그 이종섭 장관과 통화 후에 박정훈 수사단장
인권위 긴급구제를 기각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눈의 가시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그렇고 똑같은 사항을 또 다시 회방을 놓는다. 이제 이런 걸로 자꾸 여기가 놀이터냐, 장난하냐 하면서 그래도 혼자 할 거냐? 그렇다면 퇴장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글쎄요, 또 이것을 신경전이라고 보기에는 참 국민의 시각에서는 이게 이런 장면은 사실 안 보고 싶어 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누구 잘못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바로 지금 이 국가 인권위 안창호 소장과 지금 김용원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인권위와 지금 집권당과의 어떤 그 불편한 그런 그 시각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운영위에서는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격돌이 있었습니다. 잠깐 파행되기도 했었는데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녹음이 됐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비선 의혹 운운하는 거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노상원처럼 뭐 수첩에 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습니까?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김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내일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어떤 의혹을 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예, 지금 이 운영위에서 처음에 지금 다룬 그 사안이 보직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른바 지금 현재는 부속실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무비서관 직위를 있을 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그렇게 사퇴 요구를 받을 때 처음으로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 전화를 한 게 바로 이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총무비서관은 그 하는 역할이 이 대통령실 내에 중간 간부 이하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정부의 여가부 장관, 이른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후보자를 내려와라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세라고, 실세 방징으로 확실하게 국민들께 인식이 됐을 것입니다. 네. 물론 지금의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근무할 때 정말 아주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 번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핵심 증거라든가 증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업무 영역만 갖고 해라. 지금 부속실장인데 왜 경기도 성남시장 갖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계속 공방을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실세의 어떤 그 의혹을 그대로 집행했던 사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PC를 교체하라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새로 나왔다 하는 그 얘기도 지금 우리가 둘러봐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출생이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물론 그 자체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 녹을 먹는 이른바 1급 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이렇게 없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를 제기를 하면 바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아주 벌떼같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 아니 공무원에 대해서 투명한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비선 실세. 민주당에서 계속 뭐 최순실이니 이런 그 김건희 여사를 하면서 비선 실세 요구를 한 것처럼 바로 비선 실세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대선 자금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시절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지금 그 의혹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내가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죠. 아니 우리가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을 했습니다. 6천만 원짜리 왜 차입을 해요? 라고 하는 누가 봐도 김현지 실장의 목소리로 보이는 그런 대선 자금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따집니까? 국감장에서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 처지에서 이분이 나와서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출석조차 이렇게 쉴드를 치니까 바로 매번 공방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는 아마 그 유튜브에 그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녹취의 공개에 따른 그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불순한 물타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 어떤 불순한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김현지 실장을 때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현지 때리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뭐 워낙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대선 자금 뭐 차입 의혹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거는 안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차입을 해야 되냐? 근데 그것까지 지금 의혹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고 시기예요. 국감에서 성역은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인격 살인을 한다든지 없는 뭐 사실 가지고 폭로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 현재 산림청장이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학교 은사다라면서 신구대 은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신구대를 나온 게 아니고 상명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의혹을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당사자는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소속 의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방금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변인께서 새로 나온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한 3년 전에 2021년도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한 거고 그리고 또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왜 낙마를 했습니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보좌관 갑질 의혹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김현지 실장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신 내려와라 지시가 아니라 그런 게 어떻겠냐는 의견 개진. 그건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비리나 범죄 의혹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폭로를 하고 그걸 국감에서 다루자는 건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는 사람이냐? 법적인 출석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관행의 대상이냐? 그러면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관행의 대상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기승전 김현지 때리기를 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출석 뭐 여부 혹은 뭐 의무인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앞서 100% 출석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입장을 좀 조율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저는 거의 제로. 예, 제로를 수렴을 한다. 물론 뭐 모든 게 다 100%라는 건 없지요. 네. 그런데 우상호 수석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나갈 것이다. 100%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믿었습니다.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 당당하게 출석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김현지 이른바 의혹은 많이 사그라들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단
여야의 합의, 국회의 동의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일찌감치 민주당은 이 출석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그야말로 구두선이다. 말은 그렇게 한데 여야의 절대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출석시킬 의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예 여야 국회 동의는 지금 그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동의받으면 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인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이 국회에 출석 권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또 관행도 그렇다. 부속실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그런 것을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보직을 변경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총무비서관은요. 총무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하는 게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늘 관행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보직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도 국회에서 부르면은 전 총무비서관 이 직함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할 때는 출석 의미가 없다. 불편할 때는 관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자기 모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뭐 가능성 여부는 둘째고 의무나 관행의 대상이 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판단은 정무적인 정무적 판단입니다. 판단.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 안 나가면 지금 계속해서 김현지 악마를 하거든요. 의혹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온갖 의혹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현지 부속실장 입장에서는 나가도 의혹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상호 지금 비서실장 얘기를 하시는데 정무수석, 우상호 네. 정무수석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할 때는 총무비서관 때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속실장 때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목은 오늘의 포토제닉이고요. 짧은 이렇게 글과 함께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돕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좀 제외해달라. 또 하나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좀 당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저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속뜻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정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엇박자 내지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재판중지법을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여기에다 이슈가 파묻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과 최소한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도 결과적으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재판중지법을 꺼내든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거는 불편함을 넘어서 일종의 경고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당과 또 대통령실이 조율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번진다면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의 포토제닉 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사진만 보면 이제 굉장히 사이좋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추측들과 시각에도 불구하고 나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 갈등이 없다라는 것을 뭐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페이스북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몇 달 전까지 거슬러 와서 그동안의 맥락을 잠깐 보면요. 지난 8월에 당대표에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했죠. 근데 취임 수락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게 좀 충분히 조율해야 된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또 밝혔고 또 이제 9월에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구성에 있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에 좀 정부 주도라는 말을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입장차가 좀 나온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재판 중지법 이 사안까지 가다 보니까 정부도 참 민주당도 이견은 없다라고 지금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상황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견은 많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그 대표의 저렇게 3번에 걸쳐서 연이은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고 또는 상의를 좀 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게 서너 번 되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기 정치라는 네 글자로 이거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이제 당 대표까지 오른 정청래 대표가 차기 목표는 그건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으로 됐는데 그 뒤를 이은 나도 다음에는 차기 대권이다라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은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개딸들의 아주 열광적인 지지가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협의 없이 조율 과정이 없이 그냥 질러버린 건데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재판을 중지하는 걸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재판 중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지라는 그런 그 함의에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어도 자기는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지 이거는 내 뜻하고 관계가 없다. 이것을 물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겠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면소, 이른바 기소가 완전히 취소가 되거나 지금 공소,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해서 퇴임 이후에도 완전하게 안전하게 자기가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를 원하는데 네. 바로 재판 중지라는 카드를 불쑥 그것도 조율 없이 꺼냈으니까 아하 이거 참 이 사람 내 말 못 알아듣네라는 의미에서 저는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대표님 애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가로에서 자기 정치 하느라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애쓰셨습니다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의 파안대소하면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정 대표가 올린 것은 아마 까딱 잘못하면 마지막 파안대소일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면 이 사실 국정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있을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기 정치를 뭐 누구나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정치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정치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정치의 목표가 좀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정치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을 특히 껴안고 가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대권이죠.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서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 국민을 봐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네. 일단 강성 지지층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정청래 대표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사법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강강으로만 가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강강으로 가게 되면 중도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제1야당까지도 포용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엇박자가 사실상 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꺼냄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자신이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이 에이펙 이 결과가 완전히 묻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그랬고 또 유엔청에 연설할 때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로 네. 또 이게 이슈에 파묻히다 보니까 이전에 뭐 1차, 2차 갈등에 비해서 이번에 3차에서는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변인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거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경고다. 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정 대표 행보가 좀 강강강강이라 하셨는데 사실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대여섯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 대표 입장에서? 네, 이제 7개월 뒤에는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서로들 조심을 하겠지만 네. 이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자기 사람을 아주 요지에 누구가 더 많이 이른바 정치용으로 꽂느냐에 따라서 차기 미래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한 예로 최근에 이뤘던 부산 시당 선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내가 직접 영입을 한 분입니다라고 장동철인가요? 그분을 이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친명계 쪽으로 네. 바로 정청래 대표의 당 지도부가 이분을 경선을 시키지도 않고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일 굉장히 시끄러웠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 뒤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영입한 분이다라는 건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위원장, 부산의 각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에는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이것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각 시도, 도지사,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꽃 튀는 갈등 관계가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급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의 이른바 이 전초전 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 가도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으로 물러나면서 더 이상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당대표는 재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동원 대변인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자, 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고삐로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 한다고 맞받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그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한 해 만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입니다.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입니다. 일단 뭐 재판중지법은 이 추진 의사가 철회가 된 상황이고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이유 잠깐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어떤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까? 바로 대장동 1심 재판이 있었죠. 네. 그리고 관련자들 5명에 대한 중형이 모조리 내려놨습니다.
징역 8년, 징역 5년, 뭐 추징금은 어마어마한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자,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자가 모두 유죄가 됐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빠졌지?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재판에서는 지금 거론이 안 된 건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배임죄를 민주당에서 폐지하려는 이유가 딱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자들이 모두 중형을 받은 이유이 배임죄거든요. 이른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남시의 수뇌부에 다 보고가 됐고 인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뇌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수뇌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빼놓고는 당연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무죄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빨리 그 족쇄를 벗어나라라고 하는 바로 대장동 재판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국감 때 국민의힘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은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중지된 게 무슨 법령으로 통해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장의 선에서 다시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임죄 폐지의 맹점, 이것은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를 하려고 말로는 기업인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바로 배임죄에 둘러싼 이른바 내로남불식 법 집행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맹렬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김 대변인 설명은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차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지금 추경원 전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가 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이 부분일 텐데 추 전 대표는 당연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추 의원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 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단체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들에 대한 의혹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야당 탄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게 야당 탄압이고 그게 지금 정치 보복이죠.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다 특검이 수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내란 수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구속, 재판 이런 것도 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내란 세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12.3 비상계엄 해제하는 그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고 뭐고 당의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에서 뭐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그런 주장을 국민들이 설득력 있다고 보겠는가?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이 벌어진 날 무슨 일을 했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8명 중에서 18명만 참여를 하고 90명이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된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로 모이라고 그랬다. 당사로 가라겠다. 다시 국회로 오라겠다. 다시 당사로 오라겠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이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일단 홍철호 당시의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7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2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때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불법 비상계엄이니까 내가 계엄 해제
표결에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걸 계엄 해제 표결을 좀 안 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까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증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는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대장동 얘기하고 재판 얘기하고 뭐 또 배임죄 폐지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또 제가 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네.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재판은 재개하지 않겠다고 사법부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잖아요. 상권 분립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5개 재판 다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상권 분립을 지금 침해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자기 모순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잠깐만, 제가 짧게 예, 시간이 많지 않네요. 팩트 네. 체크 차원에서 우리 사법부가 재판 재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5개 겁니까? 재판 지금 중지했잖아요. 중지를 한 것이죠. 그걸 왜 중지를. 중지했습니까? 헌법 네. 84조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말씀까지 한번 얘기가, 들어보고요. 예. 이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번 잠깐 볼게요. 이번 주 초에 나온 정당 지지율인데, 자 지금 보시면 10월 첫째 주부터 5째 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4%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 7.5%포인트인데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부의장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좀 상승하고 있는 이 요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했다. 대표적인 것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했다. 네. 특히 그중에서 한미 이 상호 간세 협상 타결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코스피 주가 지수가 뭐 오늘은 또 내렸지만은 4천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GDP 포함해서 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거는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리얼미터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그런 실패한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최악의 실패한 그런 협상인데 그래서 좀 그런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3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서 53% 갔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뭐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하면 특히 중도층에서는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를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10월 첫째 주부터 조금씩 격차가 좁혀진 듯 하더니 지금은 약간 또 벌어지는 양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횡보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에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비상계엄의 후유증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속이 된다. 앞으로도 더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주가 상승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에이펙의 네. 이벤트가 이제 끝났고요. 사실 그 취임 이후 지금까지 종목별로 다르지만 평균 한 25%가 올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이 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딱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할 때의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는데요. 이제 그 여당으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야당 탄압의 그 추억 이것을 지금 다 잊어버렸다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참고로 조금 전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시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31일부터 10월 31일부터 30일부터 31일까지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김동원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